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자유통일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방송은 전광훈 목사님께서 급한 또 미팅이 일정이 잡히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이천 교수님, 김학선 교수님, 김국성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전쟁 일어나는가 이런 주제로 지금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교수님 어제 보니까 미사일이 동해 상공에도 떨어지고 서해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전에 속보로 일본 열도를 지나갔다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또 지나간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일본이 또 정정을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관련돼서 이야기를 쭉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6.25 전쟁 당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전조 현상들이 조금 있었는지 그런 부분부터 이청희 씨 혹시 먼저 이렇게 왼쪽 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6.25 전쟁의 전조는 많았죠. 네, 많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제 박헌영 세력과 함께 이제 소련에 가서 그러니까 49년도 3월 달에 러시아에 가서 스탈린을 설득했죠. 네네. 전쟁 허락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부를 당하고 50년도 또 한 4월인가 또 가서 이제 허락을 결국 받고 전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어떤 물자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쟁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전쟁을 해야 되는 의지와 그 다음에 군사 물자의 준비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한인들이 그 중국 공산당 군대에 투입됐던 부대를 한 3개 사단인가 4개 사단을 북한으로 투입시켜 가지고 전투력을 강화했거든요. 준비돼 있었고. 네네. 남한에는 이제 그 남노당 세력이라 북한이 내려오기만 하면 바로 동조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이 이미 박헌영 말에 따르면 20만 명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다음 국민들의 이 어떤 그 사상적인 이 혼미한 상태가 있어가지고 체제를 지켜야 되는데 의지가 부족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군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군사 물자들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 공군만 하더라도 훈련기 정도 되는 게 한 20대 정도가 있었을 뿐, 그 다음에 그것도 한 며칠간 쓸 수 있는 탄약밖에 없었고, 이미 그러니까 남한에는 전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북한은 전쟁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미
여건은 이미 다 성숙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랑 지금 상황을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은 주한미군이 이미 우리 이제 한미 동맹이 네네. 이제 지켜지고 물론 많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허물어져 있지만 그래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어떤 억지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군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한 9만 몇천 명 정도의 군인대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적어도 한 50만 이상의 군대가 지금 돼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정책으로 인해서 군사 무기 면에서 거의 세계의 탑 클래스 전투력을 갖고 있고 무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 대신에 북한은 뭐냐면 핵무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 어떤 재래식 무기는 거의 허물어져 있는 녹슨 상태. 그래서 뭐냐면 군사적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상적인 전투 의지에 관한 군인들의 정신, 네네. 국민 정신 부분에서 압도적인 북한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전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상적 혼미가 굉장히 심해서 북한이 자극만 주면 여기서 오히려 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그런 어떤 이 혼미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 무기는 뭐냐면 전투할 의지가 없는 군인들한테 좋은 무기는 하나의 고철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군사력이 우월하다는 것만으로 네. 한미 동맹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현재 대한민국과 전쟁을 했을 때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북핵도 큰 변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김학순 교수님께서 동일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예, 저는 뭐 네. 이게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오늘따라 또 이충훈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네네. 근데 먼저 우리 댓글을 보면서 제가 예, 예. 말씀드릴 게 목사님은 아프지 않으세요 현재? 아, 또 예. 안 나오셔서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신 분 때문에 예, 예. 그러시는데 아프진 않으시고 다른 일정 때문에 이제 그러셨고요. 음. 그래서 오늘 방송이 이제 안고 없는 찐빵으로 지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안고는 없지만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숫자를 좀 늘려주시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그 이승만 관련돼서 예, 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하셨잖아요, 교수님. 네네. 그 당시 상황을 좀 비교해 본다면 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저는 이제 해주시면. 조금 전에 네. 우리 이천 교수님이 이제 그 전조가 많았다 그러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찬성하지만 거꾸로 전조가 보이지 않은 측면도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애들이 발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쪽 상황에서 본다면 북한은 철저히 준비를 했고 또 남한은 이제 미군 철수가 다 이루어진 상태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상황이 북한 입장에서는 무르익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북한은 그 이 공격하려고 하니까 네네. 뭐랄까 이렇게 발톱을 숨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을 휴가 보내게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주일 날 새벽 4시를 이제 해서 뭐 쳐들어오고 뭐 이런 등등의 네네. 전조도 많았지만 반드시 또 반면에 보면 전조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참 댓글 중에 이영환 전도사라고 쓰신 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영환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못하지 않았나. 네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위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승만 대통령 이하 많은 분들이 하셨겠지만 예. 그러나 실제로 설마 하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좀 잘 못하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돼요. 예. 맞습니다. 이 북한 관련돼서 사실 가장 전문가십니다. 김국선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많은 분들이 막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국선 선생님 내다보시는
정말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예,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그 6.25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우선 6.25 전쟁을 위해서는 3대 요소가 성숙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북한의 주체적 혁명 역량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호하냐 아니면 결사전으로 반대하냐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는 국제적인 역량에 관한 판정에 대한 요소.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 일으켰을 때 대한민국에 투하하냐 미군이 투하할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그와 함께 우리가 전쟁 일으켰을 때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이 궁정적인 입장에 서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세 개 요소가 작용합니다. 한데 그때 당시 북한은 그 모든 요소가 만족했어요. 첫째로 러시아의 그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49년도 5월인가에 미군과 그 러시아군 우리 한반도에서 다 철수시켰어요. 응?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사실 북한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송시배기가 단연간의 공작 활동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실에 관한 정보가 북한으로 그대로 넘어왔고요. 그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에서 대북 공작원 침투하는 내용까지 며칠 몇 시 어느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까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됐고요. 그 다음에 전쟁 일어나면 대한민국 서울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 환영준비위원회가 조직돼서 그는 수십만을 채운다고 다 돼 있고요. 여기는 박헌영도 가장 중심에 있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때 당시 북한으로서 볼 때는 장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한 주일 내로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한다는 군사작전적 그 계획 밑에 진행된 것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은 백전백승한다는 그런 전략적 계산 밑에 진행된 전쟁이다. 그런데 이제 그 전략이 거꾸로 됐죠. 미군이 인천으로 상륙하면서 이런 세계 요소가 충분했기 때문에 북한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고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는 예견됐던 북한의 그 전략적 기획입니다. 무슨 말이냐? 핵무력을 토대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질들이기 하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첫째로 그 질들이기 방법은 이렇게 무력을 통하고 정치 선동 방법을 통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력으로서 그 바탕에는 핵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력의 바탕을 둔 윤석열 정부 질들이기식 군사 행동이며 두 번째로는 좌파들에게 탄핵의 불을 세차게 붙여가지고 탄핵을 하라 하는 좌파 세력에게 힘을 부어주는 그런 그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도 진행하는 군사 행동이다. 그래서 크게는 질들이기, 윤석열 정부 질들이기, 좌파에게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주기 위한 군사 행동으로 저는 분명하게 판명합니다. 그 오늘 이충근 박사님 안 나오신 걸 참 질문이 많이 있어요. 네네. 예. 이충근 박사님 오늘따라 행사 때문에 예전에 잡혀있던 행사가 있으시죠? 예 사전에 이제 잡힌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사람은 인기 없는 사람만 모였어요. 근데 우리 김국선 선생하고 이천 교수는 워낙 인기가 많은 분이에요. 일정 조작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제 저는 원래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고 없는데 또 뭐 핵심도 빠진 그럼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네. 김국선 선생님하고 이천 교수는 아주
상당히 그 인기 있는 그 강사인데 오늘 여기 시간을 다 내신 거예요. 네. 예. 이희정 교수님께서 한번 또 질문을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그 6.25 전쟁 당시에 보면 네. 이게 월남전도 그렇고 네. 그 자국 내에 있던 음. 이제 스파이 세력들, 예, 반체제 네, 세력들. 반체제 세력들에 의해서 전복이 되는 경우가 네. 훨씬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반 그 내전이 일어나는 예, 경우. 예.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 어쨌든 자유 마을이나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대한민국의 반체제 사상을 갖고 있는 세력을 대해서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예, 맞습니다. 어떻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북한의 도발이 지금 그 대한민국에 있는 반체제 세력들의 바로하고 유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도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한 결정적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 이해하든 말든 제가 생각할 때는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 때문에 전쟁이 발발됐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을 점령했죠. 네네. 3일 만에 점령한 후에 뭘 했습니까? 3일 동안 서울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네. 왜 가만히 있었냐? 이미 북한은 뭘 생각했냐? 박헌영이가 말한 대로 남노당 세력에. 내가 키워놓은 20만 명의 남노당이 대한민국 남한에 있기 때문에 전쟁만 이 침공을 해서 서울만 점령하게 되면 들고 일어날 예, 것이다. 남한에 있는 자기가 키워놓은 세력들이 동조반란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 전쟁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승리 행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논리로 스탈린도 설득했고 중국도 설득하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네네. 전쟁의 발발의 가장 큰 1등 공신은 뭐냐 하면은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이었어요. 박헌영이 키워놓은. 자, 그러면 그와 같이 본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냐? 그때보다 전혀 못지않은 훨씬 더 어쩌면 더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적화시켜 놓고 실제는 국가를 전복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남침을 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뭐 지금 대한민국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예, 뭐 정치권도 경제, 사회, 뭐 그다음에 교육, 법조 모든 게 진짜가 그들한테 유리하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네네. 뒤집어진 정도. 그러니까 전복된 상태.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면 문재인 5년 동안에 기울어진 것을 이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굳힌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와해시킨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법을 개정을 해서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리고 국내 정보를 없애면서 그 근거 조항이 되고 있는 대공 대정부 전복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그 조항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국정원에 있는 북한의 어떤 간첩,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정원을 그 기능을 완전히 해체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은 이미 무력화되어 있는데 과거 정권과 달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요. 간첩 잡은 게 2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수사했던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거의 해체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의 기능도 완전히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한테 지금 다 넘겨놓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국군 어떤 기무사를 다 해체해가지고 지금 다른 성격으로 바꿔놨죠. 그렇게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모든 그 다음에 법률이 4,025건이나 지금 바꿨다고. 그러니까 조례는 8만 건이 넘고 이와 같은 법제화가 끝난 상황이라면 이게 전복된 것을 고착화하는 단계로 가서 그다음 체제 수호 기능을 완전히 해체한 것을 완전히 법제화까지 끝내.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제는 북한이 마음껏 도발하고 남침을 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 지금 대한민국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이르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좀 첨언을 좀 드리면 네네.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 6.25 전쟁사를 지금 필수에서 뺐잖아요. 필수 과목에서. 네네. 그럼 6.25 전쟁사의 그 과목들은 6.25 전쟁사에서 6.25 전쟁에서 이 승인이 뭐고 패인이 뭐고 전술이 뭐고 전략이 뭐고 우리가 받아들일 교훈이 뭐냐 이런 것들을 군인들이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75%의 육사 학생들이 수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건 뭐 당연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의 그 이 편을 쓰던 육사 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과목 편성이 된 건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진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북한 이해라든지 군사 전략도 빼버렸어요. 대신에 뭘 넣느냐, 뭐 양성 평등, 스트레스와 건강, 스트레스와 건강이 네. 필수 과목이 됐다는 거예요. 육사에서. 아니 그걸 필수 과목으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6.25 전쟁사를 75%의 육사 이제 학생들이 수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이게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린 대로 네. 대한민국 내에 반자유 세력이 문제인 것처럼 네. 목사님께서 이제 김학성 교수님께 반주사파법을 네. 빨리 만들어서 네. 이걸 지금 대한민국 안에 더 이상 주사파 세력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법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신분제도 같은 것들도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놓아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 신분제도라는 생각과 이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완전히 끝내기는 어렵잖아요, 교수님. 그래도 이제 이 반주사파법이 만들어져서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 훨씬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 태도라든지 네네. 사상을 예컨대 우리가 좀 정돈을 시킬 수가 있죠. 예예. 근데 반주사파법을 제가 상당히 다 정리를 했어요. 네네. 했는데 지금은 그 법을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 저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패를 네네. 먼저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뭔가면 이 반주사파법에서는 첫째가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반주사파법이 예컨대 그 매우 뭐랄까 강하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왜 필요한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보안법을 강화시켜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반주사파법에는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이제 각종의 법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4.3 특별법이 있단 말이죠. 여순 특별법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보면 각종 뭐 보상을 해주고 무죄 판결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원인 무효시키는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원인 무효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미리 뭐 우리가 여기서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대략의 윤곽을 제가 잡아놨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독일에서 그런 법률을 만들었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나치 시대에 인민재판소나 민족재판소가 행한 판결을요 네. 다 무효시켰습니다. 무효시키는 그런 이제 그 법을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 학술 세미나도 했었고 독일 민스터 대학의 교수가 방송으로 직접 우리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네 맞습니다. 토론한 바가 있고 그 자료가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이 반주사법은 어렵지 않은 것이 조문이 한 10개면 됩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예. 10개 조문인데 그 중에서 포인트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킨 4.3 특별법,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순 특별법 이런 것들을 원인 무효시키는 것이 있고요. 국가보안법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이제 거제도에 인공기 그 개항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제 아내가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의 답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인공기를 태극기, 성조기 인공기를 같이 개항을 했어요. 전국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 경우에 하는 말이 그 경찰의 한 순경이겠죠. 하는 말이 개인이 예컨대
그 집회 수단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뭐랬냐면 저랑 정신 나간단 말이지. 인공기는요 개항하면 그건 처벌받는 거예요. 인공기는 단순한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네네. 북한을 국기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나라의 상징하는 상징.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극기를 흔든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성조기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참.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상징이란 말이죠. 네네. 따라서 인공기를 개항한다. 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다만 그 개인의 행위가 우리가 이제 국가보안법을 보면요,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이 국가 안보를 해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한다고 했지만 저런 행동은요 처벌되는 것이에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야. 어떻게 대한민국 내에 나 저런 이제 좀 북한이나 인공기를 해요? 북한이나 인공기냐고. 만약에 북한에서 야. 저렇게 태극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북한은 그건 말을 아니 저 근데 좀 감참해야 되는데 야. 이제 그 우리 김학성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저 국기라는 거는 그 국가의 정체성에 가장 집약된 그 상징적 표시 아닙니까? 예예.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에 그 국가의 그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 국기를 말이요, 저 인공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저 시내에 자유라는 가면을 써가지고 저렇게 띄울 수 있다는 것은요, 자유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저건 한번 상대적으로 북한을 신뢰를 들어봅시다. 북한에서는요 저런 상상을 꿈에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나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옷, 신발, 볼펜 하나 못 써요. 이 브랜드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된 걸 입거나 그런 상품을 쓰거나 하면요 도의부에서 찾습니다. 정치적 색깔로 판정해 버려요. 해서 그 엄정성에 따라서 정치 관리소를 보낸다든가 구치소를 보낸다든가 뭐 끔찍하지요. 이렇게 막 시퍼런 칼을 들이댑니다. 하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싸우고 있는데 체제 전쟁을 하고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은요 저런 게 바로 간첩입니다. 맞아. 북한에서 양성한 간첩이에요. 왜 간첩이냐? 저 사람한테는 말할 구실이 있어요. 어떤 구실? 자유다. 내 사상의 표현의 자유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다고 지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요 애당초 싹부터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저 뭐였죠? 저게 저거 김정은이 아니에요 저거. 김정은 미니어처로 이야 이게 문화로 나오고 문화 콘텐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게 바로 북한에서 전략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일종의 저게. 북한의 선전선동수를 예. 네. 한국 국민들에게 맞습니다. 예. 독약을 먹이는 거거든요. 저렇게 먹이지요. 저게 네. 인공기 나오고 류경 호텔도 사람 들지도 않은 호텔을 하고 저게 전면에는 저 김정은이 만화화했지만 김정은이 초상화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네. 이걸 저거 굉장히 북한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런 거다. 친근한 모습을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20대 젊은 여성들이 이걸 보고 이제 귀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김정은이가 저렇게 생겼어요? 네? 저걸 북한에서 해준다는데. 야, 아니 김정은 다시 좀 올려봐요. 예? 위로 아, 화면이 열받네. 걸려. 아 김정은이가 저렇게 생겼어? 비슷하게 그래? 비슷하게 이 사람들은 지금. 저는 일단은 아주 악의적인 어떤 의도가 그렇죠. 숨겨진 국민들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혼동을 가져오려고 하는 근데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정부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국힘당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요거 한번 잠깐 요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홍대에 있는 북한식 술집입니다. 지금. 아, 이게 남한이요? 예,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안에 김일수 아마 초상화도 걸려 있었을 겁니다. 그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주인이 사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화 전쟁에서 저들이 이미 선점하고 있다는 느낌을 씻을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방송까지 북한의 방송까지 대한민국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태영호 그다음에 권영세
어떤 그 장관이 시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지금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속으로 네, 들어가는 저것도 의식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것도 어려워. 홍대. 그러니까 저게 구슬집입니다. 건물 바뀌어? 예, 바뀝니다. 건물 밖에. 인공기하고 저 부인간을 걸어놨네. 예, 예. 원수님과 저 뭐지? 저 김일성이는 원수고 여기 저 김정일은 뭐라 그러죠? 김 선생님. 응. 북한 용어가 위대한 이전 원수가 김일성이고 이전요 저 김정은이가 저 망치가 넘은 새끼 돼가지고 저한테 김일성이한테 붙이던 걸 몽땅 붙였어요.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 이좀 붙게 됐고 김정은 주의 그까지 들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는 정상적인 사고하는 아이가 못 되니까. 근데요 저런 거 보고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자본주의 문화적 침투 이렇게 규정 짓는단 네, 말이에요. 네. 문화적 침투라고 한다고. 아, 그만큼 선전물에 의한 네. 선전선동에 의한 영향력이 네. 사람들이 정신 상태를 좀 먹는 데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는요 황색바람 하면 자본주의 문화를 말해요. 통틀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화하면 문화적 침투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저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의 문화적 침투가 저렇게 아무 장애 없이 국민들에게 네. 침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보수당 있잖아요. 저러면 안 된다고 진짜 안 된다고 저 사람들. 네 그래서 너는 때 태영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그 방송론 그거 나올 때 내가 태영을 개놈 욕하도 욕했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인 것처럼 권영세 태영호 고수도 치듯 국회마당 나와가지고 그거 다 침투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저거 사전에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고. 맞습니다. 어디라고 저런 일이 있어요? 북한에서는요. 저거 그다 당장 청사라고. 그 다음에 저런 생각을 못 한다는데. 근데 왜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저렇게 상반되는 행위가 아무 꼬리낌 없이 조금 더 제한 없이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구분자다고 길고 또 어떤 가면을 씌우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숙돼가지고 북한의 저런 문화적 침투에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쪽으로 또 우리 국민들을 죽여 세우면서 저런 망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요 우리 대한민국을요 망치게 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그 저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왜냐면 저걸 내버려 두니까 네네. 저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금씩 이게 맞습니다. 먹어들어간단 말이죠. 아니 저 정도야 뭐 어떠냐 아니에요. 만일 저 김일성하고 저 김정일이 사진을요 인공기를 자기 집 안방에다 걸어놨으면 저건 뭐 우리가 뭐라고 하기 어려워요. 네네. 그러나 저기 많은 국민이 보잖아요. 맞습니다. 예. 보는 데서 저렇게 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질서 유지에 반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예, 교수님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있는데 사실 국가보안법이 식물법 아니냐 네. 이제 식물인간처럼 이제 그냥 법은 있지만 네, 네. 실제 적용을 시킬 수 없는 거 네. 아니냐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법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음. 지금 뭔가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네네. 국가보안법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적용을요. 적용을 안 하니까 저런 조직들이 또 생각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이 예. 대한민국 남한에 계속 이제 스며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저 인공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국기는요. 그 나라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이 이란 사람들이 미국한테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국기 성조회를 불을 태우잖아요. 예? 불을 태우는 것을 예컨대 그 국가를 내가 이제 찢어 죽이겠다. 뭐 이런 식의 예. 상징이란 말이죠. 예. 근데 남의 나라 국기를 짓밟는다. 이것도 국가에 대한 그 도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어디다 대고 저 인공기로다 걸어놓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부정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행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저걸 내버려 두니까 그 다음 단계 또 나가고 맞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그 김정은이 걔가 생긴 게 그렇게 생겼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EBS에서 나온 겁니다. EBS? 예. 저런 죽일 놈들 저거라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라고. 와
EBS 인물 시리즈로 해가지고 김정은을 다루는. 근데 북한에서도요 저렇게 추앙하지 않는다고.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북한보다 더 추앙해서 구를 쓰잖아요. 저거는요. 제 딱 문장을 봐도 네네. 저 마음에 안 드는 이제 틀린 게 네. 저렇게 EBS가 저런 이제 문구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국가란 말 쓰면 안 돼요. 음.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통상 북한을 이제 국가라고 이제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법적으로는요. 우리 국가가 아니죠. 현행법도 예,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궁금하시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쳐보세요. 거기 보면 남한과 북한은요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고 현재 현행법에 되어 있다. 현행법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뭐냐?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요 통일을 향해서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의 지위를 인정해요. 북한에 대해서 통일을 향해서 동반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반국가 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단 말이죠. 저렇게 보면 거의 남북교류 협력하는 법률에 이 전문에 나와요. 전문 여기 나오네. 아 이거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를 본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이 세금을 네네. 필요 없는 세금을 내지 않기로 한 건데 이거 말고 12조 말고 나왔으니까 전문 위로 올라가 보세요. 1조에 그 위에 전문이 있을 텐데 전문이 없어요? 전문이 있으면 좀 서치를 해주세요. 예. 그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북한은 뭐 우리가 용어를 국가라고 봐도 되고 이렇게 일반인은 쓸 수 있지만 EBS 같은 경우가 저렇게 문구를 만들 때는요 국가 원수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 시각에는 딱 네네. 걸려요 저게. 네. 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내버려 두니까 네네. 내 국가가 내버려 두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한 발짝 나가고 두 발짝 나가고 세 발짝 나가고 네네. 낙타하고 그 텐트 안에 들어오는 방법 있잖아요. 네네. 한 발짝 집어넣었다 두 발짝 집어넣었다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텐트 안에 사람을 내쫓단 말이죠. 어디 EBS가 저게 공영방송이에요? 공영방송. 이 좌익들은 전략을요 처음에는 저 1만 달라 그래요. 네네. 1을 얻고 나면 또 2를 달라. 하나씩 해요.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추우니까 저기 요 꿀뚝 밑에만 좀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있게 해줘 불쌍해서. 네네. 그러면 사랑방을 좀 주면 안 되겠냐. 예. 그러니까 사랑방 주면은 안방까지 차지하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현재 허용해 주잖아요. 네네. 나중에 되면 이제 주체 사상 연구소가 나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는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요 네. 앞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어떤 국민의 어떤 사상적 혼미 상태를 감안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적화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문화적으로 완전히 점령된 거예요. 그래서 자 점령되는 것의 가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네.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에 주둔한 14연대에서 반란군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좌익들을 합세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경찰서를 점령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관공서들을 점령한 후에 뭘 했냐? 태극기를 내리고 국기 개항대에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개항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것들이 이제 뭐 이미 뭐냐면 점령군이 여수 지역을 점령했다는 상징입니다. 네네. 자, 그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바로 중앙청 있죠. 옛날에 광화문 자리에 있었던 중앙청. 네네. 거기에 국기 개항대에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개항했어요. 예. 지금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미 점령됐다는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을 이제 북한군이 딱 내려오자마자 모윤숙 시인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어제까지만 해도 태극기를 흔들던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이 네네. 언제 만들었는지 북한 깃발을 흔들고 막 북한군을 환영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국기라는 것은 네네. 바로 그 점령됐냐 안 됐냐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이토록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이전에서 북한에서는 우리 저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평가했냐면 남조선 동포로 이제 북한에서는 교육을 해줬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김정은이 한데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절대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절대 불변이 뭡니까?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해요. 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북한에서 하는 종이가 그겁니다. 절대 불변의 적이란 변할 수 없는 적이며 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여야 된다. 이것이 북한의 종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지요. 왜 우리 국민들 또 정치하는 분들 또 장관하는 분들 왜 자기 직무 수행에서 정체성에 관한 의식 없이 안보 의식 없이 모든 것을 왜 실무적으로만 대하려고 하는지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 순수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정세는 북한에서 저렇게 핵무력으로서 위협하고 호시탐탐 지배할 날을 꿈꾸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상 전쟁이 중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앞에서 나온 저런 행위들을 보면은요, 뭔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짓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일을 해서 죽는다고 할 땐 저런 일을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저 일을 해도 100번 살고 저걸 함으로 해서 나한테 돈을 갖다 주노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좀 더 보강하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응? 지금처럼 국가보안법을 약화시키자. 응? 약화시키자. 약화시키자고 있는 것은 누구냐? 친북 세력, 북한의 간첩, 북한 노동당입니다. 저희들이 들어올 대문을 열기 위해서 자꾸 국가보안법의 약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검찰을 누가 무서워해요? 죄인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약화시키자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친북 세력이고 노동당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사상론이다. 우리 올바른 진짜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합시다. 꼭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저렇게 문화의 간판을 쓰고 우리 대한민국을 속으로부터 문화를 통해서 괴멸시키려는 저 핵책을 꼭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김국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본주의 문화 침투라는 전략이 이미 북한에서 예, 대한민국을 이제 적화시키려고 하는 예, 하나의 어떤 이 전쟁 이전에 예,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예, 하는 전략이라고 예, 말씀해 예.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문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 언론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예. 모든 영역에 예, 그런 침투 작전이 이미 펼쳐진 지 오래됐는데 예.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완성되었다고 보시는지도 예, 그건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재명이를 찍은 1614만 명을 네. 저는 족화된 사람으로 보고요.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경제에 이뤘나,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북한의 뽀을 건물을 어느 정도로 지금 먹고 있나. 3명의 좌파 대통령을 출연시켰어요.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족화된 그 수준을 말해줍니다. 그렇고 문화적 침투는요, 계속 말하지만 80년간의 오랜 세월 어느 한 번 변화 없이 끈질기고 악착하고 집요하게 대남 족화를 해왔어요. 그것이 지금처럼 문화적 침투로서 어느 정도인가, 우리 국민들이 과거를 보면 돼요. 언제 서울 한복판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초상화가 저렇게 걸려 있고 인공기를 걸고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응? 언제 그런 세월이 있었는가 뭐예요. 응?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에 비해서 물질적 부는 많이 창조됐지만 반대로 북한에 의해서 물들어진 거는 국치에 지금 올라서 있다. 물목은 뚝처럼 흐물흐물합니다. 사실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응?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렇게 핵무력을 해놓고 아무 꼬리낌 없이 저 하고픈 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다 하고 있는 거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몰라서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도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현실을 보고 다시 자기를 한번 돌이켜볼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보지요. 단순합니다. 김정은이 통치 밑에 들어가면 지금 북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제 머리 없이 응? 저 통치자의 말에 의해서 살려야 되고 통치자의 생각에 의해서 살려야 되고 통치자가 주는 것만 먹어야 되고 응? 해외나 자기 그 사는 북한 땅에서도 아무 데로 갈 수도 없어요. 응? 이것이 좋냐 나쁘냐 그래요. 사상을 떠나서 응? 자기 삶에 이것이 좋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저는 매일 느낍니다. 응? 우리가 지금 집회도 하고 하면서 또 투어도 하고 저도 많이 해봤지만 응?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고 통신수단이 얼마나 편리하고 먹고 입을 걱정 없고 그 계중에는 좀 상대적 차이로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있어요. 그것이 전부 아니라고지요. 북한에는 기본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없냐? 북한 역시 같습니다. 응? 거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권력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고 응? 우리는 절대로 사소하게나마 북한에 동요되거나 동조되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방송실에서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어요. 1991년도 만들어졌는데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에 나와 있어요. 전문에 저는 찾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목사님 보시죠. 이게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네네.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 전문에 있습니다. 전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예전에 독일도 그랬어요. 예예. 소독과 동독이 기본 합의서를 만들었거든요. 네. 만들었을 때도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져온 거거든요. 예예. 따라서 다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말할 때는 48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유엔이 인정했단 말이죠. 또 대한민국은 당연히 국가예요. 그러나 북한은요 유엔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북한을 국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유엔은 국가라야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예예. 따라서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을 제3국에서 수교를 안 한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한 나라들이 북한을 국가라고 한다. 이거는 국제법상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런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통상 얘기할 때 북한을 국가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지만 EBS와 같이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저는 방송에서 네네. 뭐 김정은을 국가 원수다? 저 꼴보기도 싫단 말이죠, 그렇죠? 뭐 최연소 국가 원수? 이걸 알아둬야 돼요. 김정은이가 무슨 국가 원수입니까? 3대 세습에서 이루어진 공화국 왕조 국가에 태어나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이 무슨 국가 원수 국가예요? 아주 제가 책에서 썼어요. 뭐라 했냐면 저는 교과서에 썼지만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했을 때 뭐가 틀렸느냐? 조선이라는 말은 맞죠. 뭐 자기네 고유 명칭이니까. 네네. 민주주의란 말을 했지만 북한은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것이 공산당 일당 독재예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모든 나라들은 네네. 복수정당을 했는데 복수정당. 맞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공산당 일당 독재잖아요.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공화국이 좋아서 공화국이라는 말 썼지만 네. 북한은 공화국이라 볼 수 없단 말이죠.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서 세습하는 왕조국이에요. 왕조국. 예, 예. 예? 따라서 공화국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제가 비판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쓰겠죠. 그러나 실제로 같은 공산 그 계열의 나라라 하더라도 중국이나 쿠바나 저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요. 저이 아버지가 저 대표인데 아들이 된다. 그런 공산국가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한마디 보충하죠.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말할 때 북한을 공산주의 또는 뭐 사회주의 국가로 정의하는데요. 북한은 이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김정은의 나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당도 조선노동당이라고 되는데요. 일당 집권당이죠. 그러나 이 당은 누굴 위해 복무하는가? 통치자를 위해 복무해요. 지금은 김정은을 위해 복무합니다. 그래서 일당 국가면서도 통치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즉 조선노동당은 김정은의 사상과 용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고의 정치 기관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때 조선노동당 하면 조선노동당이 좋은 국민을 통치하느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선노동당이 누구에 의해서 지도되나? 저 통치자 김정은에 의해서 지도돼요.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북한에서 나오는 선전물, 노동신문이 공개하는 전원에 거기 나오는 글자, 그거는요 세계 국민들, 국내 국민들을 위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한 얻어된 글입니다. 내용은요, 저 북한은요 철두철미 개인 일당 1인주의예요. 김정은 독재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북한의 정치 방식은 사회주의 정치 방식도 아니요, 공산주의 정치 방식도 아닌 개인 통치자를 위한 정치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짓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책에서 본 공산주의, 사회주의 리론에 토대한 주체 사상의 리론에 토대한 해석으로 접근하지 말고 김정은이 개인을 위한 독재의 모를 갖고 구속도 하고 타격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날뛰는 것은 저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벽돌 한 장 쌓은 거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명컨대 나만큼 김정은이하고 가깝게 산 사람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저 사람 머리에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지금 호세입니다. 왜 칼부림을 하나? 자기 정치적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부림으로써 공포에 질리게 해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정치적 토대가 있기에 지금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마디 알려주고 픈 거는 소위 수뇌부다고 하는 최룡해, 조영원이, 박종천이, 이영길 총참모장 이런 사람들도요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러나 내용에서는 김정은이 좋아 안 기래요. 살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토대가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고. 만약 김정은이 하나 없어지면요 그 사람들은요 한날 한시에 만세한다고. 자유만세. 근데 담담히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저 김정은이 넣는 저 꼬락지에 뭐 당황하거나 위협을 받거나 굴지 마세요. 자, 이번에 우리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저 도발에 대응하는 수위를 높이면 우리가 높일수록 저는 꼬리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번에는 저 김정은의 저 도발이
숲으로 그 후회되게 우리 정부는 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지원해줘야 됩니다. 네, 그 제가 이 자꾸 문화 관련돼서 살펴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교수님 광장 문화를 누가 주도해 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광장 문화를 촛불 세력이 주도할 때 그걸 또 언론이 그게 국민의 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보편적 언론에서 막 뉴스든 신문이든 펼쳐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국민 어떤 떼법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 민심을 법원에서도 감당을 못한 채 결국에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건까지 이르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그 촛불 세력들이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탄핵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전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에 자유의 체제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광장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이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광장을 누가 주도하냐, 광장 문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요거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종북 세력,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방법은 일단은 뭐냐면은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력 남침에 대해서는 하거나 간에 어쨌든 적화시키는데 동조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적화를 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무력 남침했을 때 6.25 때처럼 동조해가지고 그냥 적화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종북 세력들의 힘이 정치적 힘이 크면 클수록 이제는 정당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아예 이겨가지고 종북 세력이 정권 잡아서 연방제 통일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적화의 방법 속에 대중들을 그 힘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뭘 하냐면 이 대중투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대중투쟁을 하게 된 본격적인 어떤 계기는 김대중 정부의 등장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90년대만 해도 은둔하면서 내실 있게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 그러니까 도강양회라고 할까? 이런 어떤 방법을 했다면 김대중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이제 그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대중을 우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생각을 하고 이제 북한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6.15 공동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종북 세력들을 국내에 완전히 드러내놓고 확산하기 시작했죠. 그런 후에 이제 그거를 이제 드디어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 끌어들이기 시작한 게 바로 2002년 효순 미선 사건. 그때부터 2004년도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2005년도 인천 메가드 장성 동상 철거 시위, 2008년도 광우병 파동, 2014년도 세월호, 2016년도 박근혜 탄핵 이래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네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시도가 이제 발동이 걸린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대중투쟁의 그거는 그냥 단순히 대중투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요, 바로 대중투쟁할 수 있는 저변에 있는 조직화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노총, 정교조와 같은 또 그리고 각종 종북단체들이 2002년도만 해도 500개의 단체가 연합해서 했고 2008년도 광우병 파동 때는 1800개 단체가 연합해서 이 시위를 이끌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조직력이 이제 만들어진 상황에서 네네. 뭐가 있느냐면 북한에서 바로 지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라. 목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전략 전술을 하달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좌파 언론들이 이제 그거를 또 퍼뜨리고 또 어떤 정치인이 그거를 또 이제 이야기하면 또 그것이 또 논쟁으로 또 확산돼 가지고 이와 같은 어떤 그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끝없이 뽐뿌질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제 오염시키고 학생들을 먼저 광장으로 몰아넣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어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니고
또 할로윈 어떤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북한에 의한 종북 세력이 그거를 대한민국을 이제 국민들 선동해서 네네. 체제를 뒤집게 엎기 위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반체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근데 그 좀 뭐야 네. 오늘 주제가 전쟁 일어나나가 주제인데 네네네. 그거하고는 조금 빗나가서 우리 지금 네네네. 놀교를 하는데 이제부터 전쟁 일어나냐 네네. 안 나냐 네네. 이걸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네. 애국 시민들한테 좀 네, 좋아요. 우리 용장을 예, 좀 제가 이제 줘. 하나 그 우리 그저 김학성 교수님이 기술 뚫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전쟁 얘기 직전에 조금 전에 우리 저 이충 교수 얘기했지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혹시나 누가 되면 용서하십시오.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에 보면 한때 지금도 있겠지만 조폭들이 있습니다. 조폭. 저폭 있어요. 그래서 김태촌파, 음. 뭐 양은이파 이렇게 모아서 대한민국을 둘셋으로 나누는 조폭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국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럼 김태촌파들이 어떻게 하면 서울 전국도 나눠 먹게 하면서 서울 지역도 나눠 먹게 해요. 그러니까 둘이 그럼 그 밑에 있는 그 꼬봉들은요. 내가 어디에 쓸 것이냐, 뭐 양은이에 쓸 것이냐, 뭐 김태촌에 쓸 것이냐를 결정한단 말이죠. 줄을 잘 서야죠 이제. 네. 그 동안에는요, 대한민국의 이 조폭들 중에서 이 촛불이죠, 있었죠. 네네. 민노총을 중심으로 나오는 조폭 중에 촛불이 민노총 중심으로 하는 조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광화문 세력을 조폭으로 하면 좀 결례인데 지금 최근 우리가 몇 년 전부터는요, 이 촛불을 맞설 수 있는 광화문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광화문 세력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폭이 전국을 이제 나눠서 나눠갔듯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 촛불의 조폭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뭐 조폭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세력에 전광훈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폭 대장이라 그럴까? 이거 참 목사님 하시면 속상하시겠는데. 그러나 이제 뭐 광화문파라고 우리 볼 수 있단 말이죠. 아, 예. 그러니까 촛불파와 광화문파가 대한민국을 양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과거에는 광화문파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또 광화문파는 늘 사람들이 온순하고 믿음으로 하고 원칙대로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광화문파를 이끄는 참 이 불세출에 영웅이 등장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전가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내가 볼 때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목사님이란 말이죠. 네네. 말씀만 전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운동까지 하고 애국운동도 하시면서 정말 교회 팔아서 이제 이 애국운동 하실 정도로 네네. 제가 사랑제일교회 와서 네네. 지금도 그렇지만 예. 화장실 가서 보면요. 야, 정말 이게 정말 70년도의 교회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이 아픈데, 예. 그래서 3년 후에는 이제 우리도 좋은 건물로 갈 것으로 보는데, 예. 예. 그 전광훈 목사님이 정말 이 광화문파에 우두머리가 되셔가지고 이 애국 세력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을 조폭 두목으로 하기는 곤란한데 그래도 네네. 남조선 수령은 맞잖아. 그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남조선 수령이라고 그래. 예. 예. 김 선생님, 그 예. 뭐라 그래? 남조선 남조선 수령이라고, 예. 수령. 남조선 수령님. 그건 참 멋있는 말 같아. 지금 우리 탈북민들 속에서도 예. 지금 그 뭐 말해도 되겠죠? 아이 그럼요. 탈북민 그 청연합을 예. 이제 목사님 발기로서 조직하고 있는데요. 네. 벌써 종광훈 목사님 만세. 예. 종광훈 목사님은 우리 탈북민들의 수령님이시다. 아, 이렇게 막 열화 같은 막 환호가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조선 수령님이라고 해도 딱 들었을 때, 표현이 틀리지 않았단 말이죠. 예, 맞아요. 네, 마음에 와 닿아요. 예, 예. 그래서 또는 이제 결례겠지만 광화문파의 조폭두목이야. 예. 그건 우리 친구란 말로서 한 그렇죠. 거죠. 네, 좀 편하게. 예,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에 하나 나올 것만한 이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예, 예. 이 광화문 세력을 결집시키고 네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처음부터 광화문 세력이 많이 모인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매우 미약했어요. 예, 맞습니다. 미약한 게 3년 전에 미약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분 어열돼서끼리 그럼요. 그 미약한 그 세력을 예. 지금의 그 광화문 세력으로 만드신 예. 것은요. 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고 맞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는 우리 그 전광훈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저 되지도 않은 일에 내가 볼 때요. 전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 남조선 수령님, 예. 그런 광화문파 조폭두목, 예. 제가 볼 때 지금 촛불 뭐 이제 좌파들이 뭐 이런 난동을 부려가지고 탄핵을 만들어냈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다. 음. 광화문파의 리더가 계시고 예, 조폭가 이상하네. 리더가 계시고 남조선 수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림없다 말이죠. 아마 좀 있으면 네네. 우리 탈북민들 예. 전체 모임을 갖춘다고 예, 들었는데 우리 3만여 명이 지금 탈북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15,000, 2만 명이 예. 거기에 모여서 예. 한 마음으로 보여주신다면 그렇죠. 또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이 그렇죠. 문재인 5년 동안 예. 정말 마음 둘 데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예. 이제는 예. 자기네들을 이렇게 알아준 사람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목숨 걸고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광화문 세력에 의심할 바 우리 없습니다. 저이 탈북민 세력이 합치면요. 음. 대한민국에서 다른 모든 촛불은요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네. 제가 논리 비약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10월 22일 날 모인 걸 보면 알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숫자가 차이 나는데 그렇죠. 거기에 우리 탈북민 예. 저 남조선 수령님을 최고로 모시는 우리 탈북민 예. 동지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굴면 뭐 무적이야. 대한민국 1000만 명보다 더 세죠. 세죠. 그러니까 100만 명의 민노총을 예. 15,000, 한 2만의 칸이거든. 우리 예. 탈북민 우리 동지들이 예. 동무들이 예. 맞습니다. 전 완전 해결할 수도 생각해요. 예. 더 필요 없어. 예. 저도 좀 첨언하겠습니다. 예. 글쎄 지금 탈북민의 지금 한 그런 엄청난 세력이 예. 형성되면 아마 이거는 대한민국 어떤 정부가 예. 이제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예. 이제 나아가서는 예. 세계 이슈거리가 예. 돼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전 목사님의 어떤 지금 이 현재 역할이나 위상이 지금 어디까지 마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3,506개의 읍면동별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마을에서 운동이 진짜 폭발이 일어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주사파 문제는요 거기서 다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어떤 깃발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아마 초석이 될 거고 전 목사님이 이 조직을 만들어 주신 거는 정말로 대단한 역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이희천 교수가 3,500 자유마을 전체의 그 네. 커뮤니티의 총재시잖아요. 총재. 그렇죠. 네. 뭐, 아, 그건 이미 다 됐고 네. 우리 저 김구성 선생님은 이제 탈북민 총연합회의 총 대빵으로 총재로 아마 곧 취임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받으세요. 충분히 총재 되시면 네네. 이제 너 아래 안 나오실 확률이 높아요. 아니 난 안 나올 확률이 높고 아니요.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요. 틀리는 거고 이제 그 말씀이 나와서 있는데 일단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저 간단히 말씀하면 정광훈 목사님이 발기에 위해서 세계 탈북민 총연맹이라는 조직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직 이제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착 느낀 게 뭘 느끼는가 하면 이제 전 목사님께서 30년간의 오랜 세월 속에 탈북민들이 겪는 고초를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계시고 그렇죠. 거기에 아픔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갖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 인간적 풍모에 매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한 성이 뭐 끝없다고 돼요. 그래서 그 단체장들 많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전국 각지 저 해외까지 포대가지고 지금 뭐 여러같이 지금 막 세척에 진짜 조광훈 목사님 만세인다고. 근데 저는 이번 이 행사가 가장 치명적
타격으로 가는 거는 김정은이 한 대 갑니다. 그렇겠죠. 솔직히 저도 북한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탈북민